말 읽어주는 스님이랑 불철주야 열심히 읽고 써라 말씀해주시는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의 글쓰기 특강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이 책과 오늘도 함께 앉았습니다. 그대기 식구들 책 사서 직접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해가 바뀌면 올해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고민하는 게 순서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 남 따라가지 않게 되거든요. 올해는 어떤 나로 이 한 해를 건너가고 싶으신가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사실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1월의 책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삶의 가치, 철학을 든든하게 세우는 어쩌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 차곡차곡 흔들림 없이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은요, 설날 앤 올림 특집으로 고미숙 선생님의 책 2부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2부 실전편에 보면은요, 에세이 하라, 자기 삶의 철학자 되기 편이 있는데요. 이 편을 통해 올해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기초부터 다져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스님, 기초를 다지는데 웬 에세이를 해요? 그러게요. 고미숙 선생님은요, 살아있는 한 누구나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철학자임을 망각하고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결과 정신과 영혼의 언어와 사유를 돌보는데 한없이 게을러지고 이 게으름은 무지를 낳고 무지는 관계에서 충돌과 허무함을 낳게 된다고요. 그래서 에세이라는 것이 이 허무의 수레바퀴에서 탈주하기 위한 생존적 결단의 일환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로운 새해 설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미숙 선생님이 왜 에세이를 써라가 아닌 에세이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그대의 식구들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라고 하면 존재, 인식, 윤리 이 세 가지 영역을 포괄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에세이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양적 사유의 목적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아야 무지로부터 탈출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해탈이라고 하면 엄청 신비로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간단히 말해 생로병사라는 애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애착이 분노를 낳고 다시 어리석음에 빠지고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존재를 다 잠식해버릴 정도로 해롭다는 것이죠.
속에 천불이 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죠. 이거를 한 10년만 계속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방도가 없겠죠. 그래서 불을 꺼라. 삼독의 불을 꺼라.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라는 겁니다. 정화스님 말씀으로는 별별 해탈이라는 말이 있대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다음에 해탈하는 게 아니고 욕망의 불꽃을 조금씩 끌 때마다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해탈을 이루는 것이 수행이겠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욕망과 능력의 간극, 그 사이에서 오는 탐진치의 불꽃을 제어할 방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은 종교하고 구별이 사실 안 돼요. 동양은 철학이 곧 종교예요. 인격신 대신에 천지를 준칙으로 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철저히 무신론이에요. 그에 반해 서양에는 인간과 자연을 뛰어넘는 초월자를 인격신으로 존재시키고 있죠. 여기에서 두 사상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당연히 존재와 인식, 윤리에서도 상당히 다른 점이 많겠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만의 철학을 탐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철학은 인간의 원초적 동력이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철학은 인간의 원초적 동력이다. 구도자, 수행자, 스님들만이 아니었죠. 지구별에 어느 날 훅 던져진 우리 모든 생명체가 구도자고 수행자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데 철학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글을 잘 쓰고 싶다면 자기만의 철학이 없이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 철학은 동양에서는 곧 종교이고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철학적 사유의 목적이 결국에 깨달음에 있다. 깨달음은 무지로부터 탈출하게 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력이다. 해탈의 길이다. 별별 해탈이라는 재미난 얘기가 나왔는데 매일매일 날마다 해탈을 이루는 것, 날마다 탐진치 삼독의 욕망의 불꽃을 조금씩 끌 때마다, 그렇게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해탈하게 된다. 별별 해탈을 저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찰나보리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찰나찰나 일어나고 꺼지는 생각마다 다 돌이켜서 전환시켜서 보리심으로 향해 간다.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참 이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또 열심히 달리며 살기는 하는데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요. 끊임없이 문어발식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서 뭔가를 채우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며 허걱대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심히 달리는데 저분은 어디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저렇게 달리길래 저렇게 만족하지를 못할까 들여다보니까 무지 때문이더라고요. 자기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자꾸 남 따라가게 되거든요. 남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이 몸이 나만 아겠습니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뒷받침하느라 진이 빠지죠. 찰나찰나 일어나고 꺼지는 생각이 어떤 속박 속으로 가두어지는지, 무엇을 향해 자꾸 시선이 달아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광반조해서 비추어 보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철학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멋진 방법입니다. 그대기 식구들의 철학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욕망과 행동. 옛사람들은 무조건적 증여에 대해 깊이 사유를 했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낳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연과 대칭적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소유와 쾌락을 중심으로 욕망을 추구하는데 그 과정은 늘 분노의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사슬을 끊으려면 욕망과 행동의 패턴을 다시 그려야겠죠. 고립과 단절이 아니라 대칭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소유와 증식을 향해 나아갈 때 쾌락의 무한 질주를 하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문제인 거죠. 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데 도가 텄으니까 우리 다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일단 그런 구조를 철저하게 성찰을 하고 그런 욕망의 궤도를 자아라고 착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유와 쾌락은 생명의 본성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거기에선 애착과 분노 그리고 각종 질병밖에 안 생깁니다. 창조가 아니라 파괴 혹은 퇴행이 일어나죠. 그래서 행동의 동선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욕망이 치달리는 걸 멈추게 하려면 일단 나의 동선을 그 반대 방향으로 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욕망도 재구성되고요. 그러다 보면 욕망과 행동이 일치되는 때가 오겠죠. 결국 철학은 수행과 영적 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철학사를 정리하는 게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철학이란 무엇이냐? 내 욕망의 심연을 탐구해서 행동의 리듬을 바꾸라는 것. 욕망과 행동의 조화로운 일치를 시도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얼마나 잘 어울리고 계신가요? 자신의 욕망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 사이에 얼마나 간극 그 차이가 잘 이렇게 회복이 되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조화로워지는지 일치되는지
우리를 한 존재로 서게 하는 그 요소가 바로 욕망과 행동이죠.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사실은 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해도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늘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과 연결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늘 탐진치, 소유와 쾌락, 이 욕망과 행동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윤회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욕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동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욕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요, 출가를 하기 전에 학생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일기를 썼을 때 제 일기장에 가장 많이 등장한 그 문장이 뭐라고 한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조화롭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화두였습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 바로 이 욕망과 행동 간의 간극에서 굉장히 괴롭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열심히 삼천배를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다음 내 안의 부처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 출가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죠. 행동의 동선을 다시 그리게 되면 욕망이 재구성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바꾸면요,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그리고 참선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를 논하고,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평화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는 일을, 그 영성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행동하게 되면 내 안의 욕망도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서원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럴 때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고요하고요,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행복합니다. 혼자 있다고 고립되고 단절되거나 함께 있다고 귀찮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죠. 조화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실험하고 시도해 보는 것, 그런 철학을 세우는 것,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하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에세이가 라틴어로 에사이, 실험, 시도라는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참 재밌죠? 에세이 하라, 실험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와 비전. 윤리란 실천적 강령인데 더 중요한 건 실천의 방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천과 행동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이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는가? 그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남들에게도 좋은 것. 다시 말해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실천의 수준에서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정욕망이나 소유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아무리 착한 행위를 했다 해도 그건 예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간이다. 그건 곧 자유라는 뜻이다. 이게 바로 윤리의 기준입니다. 자유. 이 방향을 취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아프고 괴로우니까요.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부가 증식되고 있는데도 점점 더 괴롭고 아픈 이들이 많죠. 그냥 이유 없이 불안에 떠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건 윤리가 아니에요. 생명의 척도는 자율성과 능동성이니까 그것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상식과는 달리 철학과 윤리, 영적 비전 같은 것은 생존에 아주 필수품이에요. 수많은 타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인생은 결국 관계와 배움,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관계만 있으면 갈등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배움만 있으면 너무 적막하죠. 상생, 상극의 현장을 통과하면서 매 순간 인생과 세계에 대해 깨달아가고 그럴 때만이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의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철학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철학의 목표라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그게 핵심인 거죠. 소유와 성공, 쾌락을 향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솔직히 소유와 쾌락은 노력의 대상이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절로 그쪽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동이라고 하죠. 충동을 제어하는 것이 곧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냐 윤리냐 이런 식의 선택은 무의미해요. 동일한 층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과 윤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소유와 쾌락을 탐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에 도달해도 절대 채워지질 않아요.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결핍은 바로 못 보고 전혀 성찰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맨날 열심히 살긴 하는데 남 따라 장가는 식으로 인생을 운용하게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건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윤리와 비전을 얘기하는 주제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삶인가? 생명의 척도에 맞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다. 그래서요, 이게 불교에서 계율을 이렇게 갖고 행동하게 하잖아요. 수행자들이 실천하는 계율. 이것은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면 비폭력이에요.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비폭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고미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생명의 척도인 자율성과 능동성이 살아있는 삶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허전하거나 허상을 부여잡고 살지 않게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노인 우울증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평생을 이렇게 막 달리면서 살던 분이 소유와 성공과 쾌락을 향해서 살던 분이 말년이 되어서 너무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런가? 철학과 윤리가 없이 나도 모르게 충동에 따라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이죠. 한국 불교계로 이걸 가져오면 그렇습니다. 94년도 종단 개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한국 불교가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어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개혁을 하기는 했으나 거기에 걸맞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것이다. 아무리 깨달음을 인가받고 절정의 체험을 했었더라도 이제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성, 비전을 갖춘 그런 윤리적인 실천이 같이 따라올 때 비로소 영성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영성의 척도에는 윤리적인 실천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함께 읽으셨나요? 지난 4주 동안. 자기만의 분명한 철학과 나아가는 비전 그리고 윤리 제대로 한번 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좋은 책을 써주신 고미숙 선생님께